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혹시 제 이름을 보고 뭐지? 듣보잡인데 이러신 분들은 정말 제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공무원 사회라는 과목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수능 사회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서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즉 우리가 이제 공무원 사회라 그러면 크게 법과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수능 선생님들이 공무원 사회를 가르치실 때 이거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전공하셔서 그 한 가지 과목만 맞거나 뭐 두 개를 맞고 다른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뭐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공부를 해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세 개의 과목을 그 전에도 이미 다 인터넷 강의로 이 과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공부해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정치는 스카이라이프 교육방송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제 방송이 TV를 통해서 방송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 KT 에듀, KT에서 운영하는 KT 에듀에 제 강의가 나갔었고요. 사회문화는 지금 현재 이투스, 수능 사이트 중에서는 그 엠모 본부보다 지금은 이투스가 더 매출액이 많은 거 아시죠? 이제 업계 1위 업체인데요. 저는 이 세 군데에서 이미 다 이렇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수업을, 강좌를 그냥 이렇게 뭐 학원에서 수업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과목을 제가 혼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다. 저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에선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도 경력이면은 내가 좀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과목을 다 사랑합니다. 정말 완전히 사랑합니다. 이 세 과목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좌가 길죠. 예, 깁니다, 여러분. 뭐 이제 한 50강 정도로 이제 오늘 첫 출발을 하는데요. 50강좌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충분히 제가 가진 것, 특히 저는 이제 쓸데없는 거 설명 안 해드립니다. 시험에 꼭 나올 것들만 딱딱 집어가지고 50강 안에 여러분들이 50강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좀 재밌게 실제 사례, 그 다음에 실제 기출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쏙쏙 시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하고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전생에 업을 잘 쌓으신 거예요. 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합격에 굉장히 많이 나가신, 정말 한 50%는 합격 잡아두고 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1강 잘 들어보시고요. 선생님하고라면 진짜 50강을 같이 가도 되겠다. 믿고 한번 맡겨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지체 없이 결제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50강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드릴게요. 50강 대충 찍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한 강 한 강 최선을 다해서 찍을 거고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합격. 그 목표를 향해서 저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바로 하죠. 이 세 과목 중에서 우리 교재 순서대로 이제 법정을 할 텐데요. 법정이라는 게 바로 법과 정치입니다. 법과 정치. 이 법과 정치가 이제 우리 책에서는 1편으로 돼 있어요. 그죠? 1편으로. 제1편으로 돼 있는데, 제1편 중에서 요게 1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 3, 4,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게 50%, 요게 50%,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는요, 얘가 훨씬 어려워요. 얘가. 법이 훨씬 어렵고요. 정치는 얘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간중간 까다로운 게 있는 거고요. 얘는 그냥 대놓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수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수위가. 그래서 잘못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렇게 강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강. 자, 이렇게 강이면 강물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너무 있잖아요. 너무 강바닥을 훑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강바닥을 훑고 다닐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2015년, 주로 이제 2015년을 보시는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겠죠.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깊이까지는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강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제 경쟁자들을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겉에서만 수영하는 거죠. 막 이렇게. 예,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막 이렇게 막 밑바닥 가가지고 막 훑고 다니시던데, 둘 다 아니다. 적정한 선을 정해서 그 선에 맞게 수업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꼭 해드려야 될 건 뭐냐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히 법에서 아마 제 수업을 듣는 진가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요게 중요하다, 요건 좀 깊이 가자 그러면 그거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예. 왜? 저 법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제일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저만 믿고 곧 제가 하라는 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페이지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38페이지부터 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법의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총칙이에요. 총칙. 법은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잖아요. 강론이 있단 말이에요. 총칙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강론을 공부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뭐 법대에서 하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면요, 흥미를 잃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고 재미는 없는 대신에 출제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총칙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2절 38페이지 제2절 생활과 법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생활과 법이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1번 개인생활과 법이요. 그 다음에 제2번은 사회생활과 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3편이 바로 국가와 법입니다. 국가생활과 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법에다 이름을 붙여보면은 개인생활과 법이 민법입니다. 주로 민법. 주로 민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사회법이요. 그 다음에 국가생활에 대한 것이 이제 형법, 행정법,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법이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도 상법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하실 부분은 바로 개인생활과 법, 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주로 민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건 과연 뭐냐?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주로 이제 내 신상에 대한 부분들, 뭐 가족이라든지 친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상속이라든지 뭐 이혼, 혼인,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 민법에 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38페이지 첫 번째 뭐부터 나와 있냐면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1강에서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파트가 이 법에서도 이 파트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죠. 권리 능력. 우선 능력에는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만 되는 게 아니요. 법인도 됩니다. 법인. 왜냐하면요. 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다 공장을 짓기로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누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체결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희 개인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라는 법인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약의 당사자, 그걸 우리가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능력은 살아있는 사람 또는 법인이면 됩니다. 강아지 될까요? 안 돼요. 로봇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하는 자기가 어떤 행동 있잖아요. 법적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 보세요. 어린애들 한번 봅시다. 어린애들. 자, 깐난이 조카가 귀엽잖아요. 근데 요새 남자 조카는 그렇게 마냥 귀엽진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자 조카 애들 그 아직은 뭐 애를 낳으실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조카가 있을 나이가 돼갈 텐데 자 우리 남자 조카 애가 있잖아요. 한 3살 때까지만 해도 재밌어요. 그죠? 뭐 이렇게 토닥토닥거리고 뭐 그 저 꼬마 애가 이렇게 딱 때려도 막 그냥 아야 엄살을 피우지만 안 아프잖아요. 근데 5살쯤 돼보세요. 5살쯤 된 애가 삼촌 그리고 막 자 여러분 약 올린단 말이에요. 야 바보야 야 이 뚱땡이 이 삼촌 그리고 빡 때린단 말이에요. 혹은 자 그 깐난이가 야 이렇게 막 아장아장 겨우 걸어가다가 말이에요. 그 에? 이렇게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식칼 같은 걸 여러분한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3살짜리 아이가 식칼을 여러분한테 던졌다. 또는 5살짜리 아이가 진짜 있는 힘껏 여러분의 그 눈을 그냥 안경 낀 눈을 빡 때렸다. 그럼 얘가 지금 이거 자기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자기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하는 말 또한 그런 아이가 하는 말 또한 법적인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애가 자기가 이렇게 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애가 삼촌 내가 삼촌한테 타워 팰리스 사줄게. 아싸 써. 야 이리 와. 조카 너 써. 빨리 사인해. 아싸. 뭘 아싸는. 그게 뭐라 그래요? 의사능력. 그래서 뭐 지금 3살짜리 정도는 뭐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젖먹이 같은 경우에 젖먹이 진짜 응애 이런 애들 젖먹이 같은 경우에 의사능력 없고요. 자, 술 취한 남편이 저기 부인한테 들어와 가지고 여보 내가 내일 저기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사줄게. 이런 거. 만취자 이런 사람들은 의사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단독으로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다. 단독으로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 채권 채무관계를 맺는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행위능력인데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제한되겠죠. 좀 이따 다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능력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를 말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책임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그 법률 효과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 의사능력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 그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행위능력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책임능력은 그 법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권리능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으로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다가 표를 하나 거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이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발생. 자,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거와 소멸하는 거를 봐드릴게요. 자, 뭐하고 뭐가 있다? 자연인. 자연인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법인 있죠.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의 경우에는요. 출생과 더불어서 권리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망과 함께 권리능력이 소멸됩니다. 따라 죽은 사람에게는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권리능력이 없어요.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요. 설립 등기. 등기소에 가서 합니다. 설립 등기를 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그냥 혼자 청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산, 등기. 그럼 결국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권리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요것도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태아의 권리 능력인데요. 태아는 원칙적으로, 자, 태아라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말하죠. 그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보는 거는요. 완전 노출설,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법상으로 봤을 때 태아가
엄마의 배에서 완전히 다 노출되어야지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태아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태아입니다.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태아가 무슨 아파트 계약을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단 민법에서는요. 하지만 어쨌든 태어날 아이인데 그 태어날 아이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민법 제762조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건데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끔찍한 얘기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양수검사를 한다고 주사바늘을 꾹 찔렀는데 어이씨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막 태아가 놀고 있는데 꽉 찔러 머리 찔렸어. 자, 머리 찔려갖고 나중에 기형아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건 의사의 명백한 불법행위 아닙니까?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태아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 뭐 상속 및 대습상속 유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상속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 순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상속은 자세하게 하겠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남편이 있고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노모, 늙으신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요. 자, 이때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은 상속이 발생하는데요. 상속이 발생하는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노모와 아내가 1대 1.5의 비율로 늙으신 어머니가 1, 그 다음에 아내가 1.5의 비율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서 노모가 만약에 2억 5천 있으면 1억을 가져가려고 1억에 딱 손을 대는 순간 며느리가 어머님 손 떼시죠. 아니 이년아 1은 내 몫이니 1억은 내 거다라고 말할 때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짜잔. 자, 막상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죠. 저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내는 사실 이제 애가 있는 셈이 되고요.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요. 직계, 즉 이 돌아가신 사람,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인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 임신 중에 아이, 태아, 즉 태아가 아내 1.5와 태아가 1 이렇게 받게 되고 할머니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가 이렇게 다 갖게 됐다가 그 몫이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튼 태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아가 이러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태아가 사산됐다 그러면은 나중에 태어날 때 죽었다 그러면은 그 몫은 다시 엄마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태아도 뭐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대습상속과 유증. 자, 대습상속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것도 나중에 상속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권리 능력의 소멸, 사망. 그죠? 사망. 거기 보면 사망의 추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망의 추정. 사망의 추정과 간주, 사망 입증이 곤란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시사망입니다. 동시사망은 2명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행기 사고입니다. 자, 비행기 사고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모두 사망한 것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비행기에서 누군가는 먼저 죽었고 누군가는 나중에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죠.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사고가 됩니다. 동일한 비행기 사고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에, 2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사망의 시기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정한다, 이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자, 여기 붙어야 될 건 뭐냐면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 추정이라는 말과 간주의 차이는 뭐가 되냐면요. 추정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이거는, 일단은 2명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발견되죠. 자, 그 사망자들의 휴대폰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들의 휴대폰에서 아빠는 이미 사망하셨다. 아빠는 돌아가셨다. 너무 무섭고 끔찍하다. 나도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라고 만약에 아들의 휴대폰에 그런 글이 발견이 됐다면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나중에 죽은 거니까 사망의 순위가 아버지 먼저 아들 나중에라고 나중에 고쳐질 수 있죠. 이와 같이 추후에 사망의 시기가 다름이 밝혀질 경우에는 돌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게 발견될 때까지는 일단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사망. 자, 인정사망은, 자, 아까는 비행기 사고가 났고 비행기 사고로 시신은 다 발견이 됐는데 사망의 시기를 모르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시신이 유실된 거예요. 자, 시신은 유실됐지만 거기에서 죽은 것이 확실할 경우, 예를 들면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배도 탑승한 것은 확실하다. 그 CCTV도 찍혔고 탑승한 건 확실한데 배가 침몰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인정사망으로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정입니다. 인정사망으로 추정됩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그때 정신을 잃고 어떤 무인도에 가서 잘 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은 사망이 없던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일단은 시신을 찾거나 아니면 생사가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는 사망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럼 동시사망과 인정사망의 차이는 동시사망은 동일한 사고로 시신은 발견되기 위해서 대부분은 이제 비행기 사고라기보다는 사실 비행기 사고는 인정사망 쪽이 많고요.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해가지고 불이 나서 죽었다. 그랬을 경우에 시신은 거기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죽었지 모를 경우에 이제 동시사망으로 추정하는 거고요.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경우에 시신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비행기 탄 것이 확실했을 경우에는 인정사망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종선고가 있는데요. 요건 약간 다릅니다. 실종선고자. 실종선고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행방불명이 돼서, 자, 보세요. 행방불명 된 지 5년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없어진 거구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종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 선고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 해서 실종선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자, 뭐 된답니까? 일단, 가정법원이고요. 간주입니다. 간주라는 거는요. 그렇게 사실이 확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뒤집을 만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거는 그럴 거야 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보자라는 거고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그렇게 확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을 확정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주된다. 추정의 경우와 달리 반증만으로 사망을 뒤집을 수는 없으며 취소 절차가 별도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해서 사망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 전쟁 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으로 분명히 베트남전에 가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다시 산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이 실종 선고 취소 소송을 해야지만이 산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실종 선고의 요건에서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실종의 경우에는 5년이고 특별 실종의 경우는 1년이다 그랬는데 특별 실종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아예 버뮤다 삼각지에서 사라졌다. 그런 거요. 그런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1년. 전쟁이나 뭐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실종 선고의 경우에는요. 5년이 지나야지 이제 실종으로 간주가 되지만 3년이 경과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없어진 지 3년이 지나게 되면은 3년이 지나게 되면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혼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의사능력과 제한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사능력, 그 제한능력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위능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무능력자의 행위는 그랬는데요. 의사무능력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이게 무효가 됩니다. 이게 무효가 됩니다. 자, 줄 쳐놓으세요. 만취자, 정신병자,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젖먹이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쌤, 그러면 만취자, 정신병자, 젖먹이라고 민법에 나와 있겠군요. 아니요. 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민법에는 없습니다. 민법상의 구체적 나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자, 이러한 법률 행위를 할 때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써놓으세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젖먹이, 그 다음에 정신병자, 그 만취자가 무조건 의사무능력자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가 않고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 가보겠습니다. 제한능력. 제한능력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행위능력과 관련된 거고요. 제한능력자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입니다. 자, 의사무능력은요. 잘 보세요. 의사무능력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제한능력,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제한능력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입니다. 쌤, 그러면 무효와 취소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무효는요. 원칙적으로 없던 거예요. 그냥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굳이 이거를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응? 이걸 굳이 입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 당시에 젖먹이였어요. 나 갓난아기였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효와 취소는 둘 다 법률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다시요.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법률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요. 얘는 무효라는 거를 밝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효야라고 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예요. 갓난아기가 한 말은. 하지만 제한 능력에 대한 것은요. 요거는 취소인데요. 취소는 취소라는 행위를 해야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만약에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효라고 외치지 않아도 유효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제한 능력을 가볼게요. 자, 우선 제한 능력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행위 능력, 즉 단독으로 내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내가 단독으로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무슨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제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 능력 제도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판단 능력이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선생님, 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이렇게 집에 가는데 어떤 학교 앞에서, 고등학교 앞에서 어떤 봉고차가 있다가 학생 이리 와봐 해서 꼬셔서 갔단 말이에요. 꼬셔서 갔더니 거기 뭐 예쁜 언니가 학생 진짜 예쁘게 생겼다. 한번 피부 테스트 받아볼래요? 그래서 봉고차에 끌려가가지고 피부 테스트 딱 받았더니 어머 학생 얼굴은 예쁜데 피부는 50대야. 헐. 막 울 거 아니야, 그지? 언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괜찮아. 이 프랑스에서 나온 새로운 화장품인데 딱 너 같은 미성년자가 바를 수 있는 화장품이야. 300만 원인데 12개월 할부니까 한 달에 뭐 30만 원도 안 되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틀리면 사주실 거야. 그래서 좋아요, 언니 고마워요. 낼름 300만 원짜리 화장품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유효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쫓겨나거나 뒤지게 쳐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나 미성년자는 자기가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 없었죠? 분명히 없었잖아요. 부모 동의 없이 그냥 300만 원짜리 화장품 결제해서 집에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던 게 돼요. 이게요, 미성년자가 진짜 최고인게요. 법적으로 최고인게요. 이국주 같은 청소년이요, 다이어트 약을 사가지고요, 막 먹었어요. 자, 엄마 몰래 막 먹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 알겠어요. 국주야, 너 뭐 먹어? 다이어트 약이야. 이 돼지가 막 뒤지게 얻어맞고 엄마가 야, 가서 빨리 바꿔와. 자, 그랬을 때 갔더니 너 이만큼 먹었으니까 5분의 1은 먹었으니까 너 반값은 못 줘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내가 먹었건 안 먹었건 그거는 취소가 가능해요. 대박이죠. 그죠? 미성년자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미성년자면 미성년자 할 때 그런 행동 하시면 도덕적으로 안 되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재산상의 행위에만 해당되면 신분상의 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요. 자,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에는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맨 끝에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있지만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자, 이제 과거에 고등학교 때 법과정실 좀 배운 사람 같으면 선생님, 저는요 고등학교 때 행위능력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능력이라고 해서 미성년자,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죠.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바뀐 지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한정치산자, 자, 여러분이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한정치산자라는 것은, 자, 우선 미성년자 만 20세, 이제 아니죠. 만 19세입니다, 이거. 자, 만 19세고요.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자, 한정치산자도 과거에는 이게 심신이 미약하다. 그 다음에 금치산자는 심신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미약한 거랑 상실한 거랑 어떻게 구별해요? 너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친 사람한테 당신은 심신이 미약합니까? 심신을 상실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 난 그냥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게 하나의 낙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주 선의로 그 가족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아버지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완전히 사회에서 낙인이 돼서 이렇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이후에 전혀 어떠한 사회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결국 2013년 7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뀐 제도가 뭐냐면, 우선 금치산자 대신에 만들어진 게 피성년, 자, 그럼 미성년이잖아요. 피성년 후견인.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필요하다.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가 바뀌어진 게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우선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 3가지가 있다. 자, 만 19세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죠.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간주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알아둘게요. 자, 만 19세가 미성년자지만요, 만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단 18세가 그냥 혼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모의 동의를 요합니다. 자, 만 18세가 부모의 동의를 얻고 혼인을 하게 되면은 성년으로 의제가 간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 버리는 거죠.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는 만 18세지만 결혼했는데 뭐 계약할 때마다 책 하나 살 때마다 막 가가지고 엄마 계약서에 사인해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만 18세밖에 안 되더라도 혼인했을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고 혼인했을 경우에는 성인으로 간주해서 미성년자로서의 그 취소권 이런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얘는 적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만 18세, 그러니까 만 19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도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제 나오는 것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부모, 즉 법정 대리인만이 취소권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엄마한테 말하고 취소할 필요 없어요. 집에 와서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하면 돼요. 디디디디디. 여보세요. 저 미성년자인데요. 저 미성년자인데 어제 산 거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 없이 산 거니까 취소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자,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취소할 수 없는 경우냐면요. 본인이 동의가 있다고 거짓말한 경우예요. 자, 중학생이 집에서 엄마 몰래 엄마 보물을 훔쳐가지고 자, 보석을 훔쳐가지고 금은방에 갔어요. 자, 금은방에 가서 아저씨 이거 엄마가 팔아오래요. 그랬을 때 자, 반드시 그 금은방 주인은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고 우리 딸을 보내니까 우리 딸에게 이 물건값을 지불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줬어야 돼요. 그런데 딱 봤더니 되게 비싼 건데 이 아이가 그래 엄마가 얼마 받아오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다이아몬드인데 30만 원이요. 대박 이거 완전 1000만 원짜리인데요. 대박. 그래 알았다. 아저씨가 50만 원 줄게. 그리고 50만 원 딱 주고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가졌다.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지금 동의서도 안 받고 전화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당신 미쳤어요? 우리 딸애가 그거 들고 나갔다고 부모 동의서도 없는데 그렇게 홀라당 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면은 다시 그 돈을 돌려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영악하게 엄마가 동의했고요. 엄마 미국 가서 지금 집에 없어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엄마의 동의서를 자기가 꾸며가지고 사인까지 해서 그 금은방 주인한테 줬을 때 금은방 주인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동의서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물론 뭐 조금 지나치게 불공정한 건 계약 자체가 무효지만 그렇지 않고 적법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거짓으로 꾸몄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 또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설명 볼게요. 행위 무능력자 제도의 금치산자가 변형된 형태이다. 질병, 장애, 노령 오케이. 자, 피성년, 피한정,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서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거기 줄 치세요. 지속적 결여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능력이라는 내가 이제 그런 법률행위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걸 말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피성년 후견이라고 얘기하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우리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랑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질병, 노령, 장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데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노령, 장애로 인해서 현저하게 사무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고 있는 상태고 이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능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독적 행위 능력이 없으며 줄쳐놓으시고요. 그 법률 행위는 반드시 본인 또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완전히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에요.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항상 맛이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법률 행위는 모두 취소가 가능합니다. 조심하실 것은요.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효가 아니라 취소라는 거예요. 취소. 미성년자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 피성년 후견인 취소. 피한정 후견인 취소예요. 자, 그 다음에 행위 무능력자 제도에 한정치상자가 변형된 것이 피한정. 이름이 똑같잖아요. 피한정. 한정치산자. 자,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뭐냐면요. 이 사람은 아주 가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상적인 행동에선 정상적인 계약은 다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뭐 사왔다. 그 물건이 다소 고가더라도 뭐 사왔다. 이런 건 다 인정이 되는데 법원이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계약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특정 범위를 정해놓은 경우에 그 경우에만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 경우에 모든 법률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고요. 여기는 미리 정해놓은 범위에 대해서만 인정이 안 되는 경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피특정 후견인은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행위의 제한 능력자에는 포함되지가 않다. 그렇죠. 아예 제한 능력자 자체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고요. 피협의의 제한 능력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에는 어떠한 법적 제약도 따르지 않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걸 우리가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법과 관련된 능력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기억 1번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요 여러분 법인도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틀렸고요. 두 번째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법적 효과가 없어 즉 무효야 정답이고요. 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의사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 능력을 가진 자 권리 능력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갓난아기 젖먹이 그러니까 젖먹이 만취자 그 다음에 정신병자 다 안 되잖아요. 그 세 사람 다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고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 자, 행위 능력 미성년자 보장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보장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민사상의 보호, 권리 취득이나 의무 부과가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법률 행위가 가능하다. 즉,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법률 행위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부동산 계약도 할 수 있고 채권 채무 관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미성년자 만 몇 세? 그렇습니다. 만 18세가 넘으면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이 가능하고요. 성인으로 간주되는 거고요. 부모의 동의 없이 민법상의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성년 의제는 바로 이 민법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만 18세인데 결혼했으니까 이제 내가 술을 먹어도 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이 만 18세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한 성춘향과 이몽룡이는 신혼여행 가서 콜라 먹어야 돼요. 예, 맥주 마시면 걸려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난 어른이니까 투표할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예, 그래서 선거법이라든지 청소년 보호법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형사상의 보호 중요합니다. 자,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상의 보호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째,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자,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인 자로서요. 만 14세 미만인 자는 아예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형사 미성년자는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도소 안 갑니다. 사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중학교 교실에서 왕따 당하던 학생 하나가 자기를 괴롭히던 학생을 점심시간에 카타칼로 14번을 찔러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안타깝게도, 안타깝더라 해야 되나? 만 14세 2개월이었어요. 아이고야, 2달 전에 찔렀으면 처벌 안 받아요.
그런데 2달이 14세가 지난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 아이는 결국은 교도소에 갑니다. 선생님, 소년도 교도소 가나요? 가죠. 여러분, 소년 교도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14세 미만이니까 이 14세 넘으면은 미성년자니까 어디 소년원에 간 줄 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소년 교도소가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세에서 욕하는 것 같으네요. 10세에서 14세 미만까지는 보호 처분은 되지만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보호 처분은 된다 그랬는데 보호 처분이라는 건요. 소년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거기다 좀 써볼까요? 감호 위탁, 보호 관찰,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이 4가지가 바로 보호 처분의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감호 위탁이라는 것은 뭐 특정 개인이나 어떤 개인을 지정하거나 혹은 어떤 시설들, 뭐 쉼터 같은 데를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 맡겨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 관찰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정기적으로 그 보호 관찰소에 가서 이제 상태를 점검받는 거고요. 수강 명령은 교육받는 거고요. 사회봉사 명령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제로 가서 사회봉사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10에서 14세는 요런 것들은 받을 수가 있지만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 보호처분은 여러분 전과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0살 미만 아예 이 보호처분조차, 그러니까 9살짜리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보호처분조차 받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14세 미만까지 봤는데 14세부터 19세까지를 우리가 소년범이라고 하고요. 이 소년범은 형벌과 보호처분,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소년교도소, 소년원 등을 설치하여 성인범과는 다른 형사법상의 특례를 인정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보호처분은 뭐가 아니다? 전과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근로기준법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15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자,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근로기준법은 만 15세입니다. 근로기준법 만 15세입니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맨 밑에 줄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다면 계약은 대리가 아니라 직접, 동의만 있다면 직접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그랬을 때 만 15세가 넘으면은 미성년자지만 15세가 넘으면 부모님의 동의서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또한 단독으로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로 돼 있죠. 만 19세. 청소년 보호법 안 써있네요. 나이가 만 19세고요.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 그래서 19세가 되는 해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1월 1일부터 담배, 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지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7세 미성년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그렇습니다. 17세는 15세를 넘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 19세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다음 법률상 이혼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하나 적어드리고 1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어느덧 지금 5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능한 법률 행위들을 말합니다. 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요. 좀 적어볼게요. 단순히 권리만을 취득하거나 또는 단순히 의무만을 면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는 증여요. 예를 들어서 뭐 외할아버지가 아유 이리 와라. 외할아버지가 100만 원 줄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어도 그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면제입니다. 자, 이 학생이 다른 사람한테서 100만 원을 빌렸는데 야 됐어 안 갚아도 돼 갚지 마. 동의 없이도 채무가 면제가 됩니다.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처분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용돈입니다. 용돈. 용돈을 쓰는 것은 굳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한테 허락을 받고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진을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런 그 사진 현상소 DP점 그거 찾으셨어요. 그거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한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카페를 한다.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우리 했지만 단독으로 임금 청구하는 거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지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유언. 단, 만 17세가 넘어야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5가지는요, 여러분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알아두십시오. 예, 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없더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예,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0페이지에 보면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부모입니다. 친권자는 부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부모가 되고요. 부모가 안 계실 경우에는 이제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후견인 제도가 과거에는 법적으로 가까운, 그러니까 뭐 2촌, 3촌, 4촌 이렇게 가까운 순서대로 지정이 되도록 했었지만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법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법정 후견인 제도라는 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선정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모인데 고모가 하는 게 적합하지가 않아 보인다. 차라리 뭐 얘 지금 고등학생인데 담임 선생님이 정말 얘를 자매처럼 아낀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유를 들어보고 법원에서 선정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지정 후견인, 선정 후견인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까지 좀 너무 깊으네요. 예, 거기까지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선 되고요. 부모가 없을 경우에 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강의인데 어떠셨어요? 안 어렵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예, 제가 하는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정말 제가 되게 깊이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 또 즐겁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